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사용 설명서 37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점점 더 이불 밖은 위험한 그 계절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추운 겨울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갑진년 한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유용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25교구 속의 문화재를 같이 아하, 그렇군요. 저번에 우리가 조계종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배웠더랬습니다. 그죠? 기억하십니까? 아, 육조 해능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대한불교 조계종에 되기까지 수많은 변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조선이 이제 망하고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많이 이렇게 핍박했지만 불교계도 많은 핍박이 있었더랬습니다. 1911년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불교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찰령이란 걸 이제 반포해서 우리나라의 사찰을 이제 단위별로 이렇게 분류하게 되죠. 처음에 이제 대표적인 사찰 30곳을 지정해서 그렇게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해방이 되고 1945년 이제 일제강점기 때 제정됐던 한국불교의 그런 정비 체제를 이제 거부하고 새롭게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 틀이 지금의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의 본사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25개의 본사라고 하는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사가 그 지역에 이제 각각 흩어져 있는 본사죠. 네, 그렇게 도별로,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본사 밑에 그 지역의 사찰을 관리하게 하는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PD님이 저한테 이제 숙제를 내준 게 본사별로 이제 지니고 있는 문화재와 그다음에 본사의 의미,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25교구니까 앞으로 한 12회, 13회에 걸쳐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자, 대한불교 조계종 제1교구 조계사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가보셨죠, 피디님? 서울에 살고 있구나. 서울 종로에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 정말로 높은 그 고층 건물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서울 종로의 견지동에 위치한 조계사라는 곳입니다. 조계사는 이 일제강점기 때 한국 불교의 뭐랄까 새로운 그 기틀을 마련하고자 스님들이 십시일반 그러니까 자금을 모으고 이 노력을 해서 건립하게 됩니다. 한국 불교를 새롭게 중흥하겠다고 하는 여러 스님들의 그 뜻을 모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각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찰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1938년에 그 태고사, 네,
삼각산의 태고사라고 하는 절에 이제 건물을 몇 개 이제 갖고 와서 각황사에서 이제 태고사로 사찰명이 변하게 되죠. 그러다 1938년에 전남 장흥에 이 신흥 종교였던 보천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대요. 네, 되게 큰 종교 집단이었나 봐요. 그때 당시. 근데 그 신흥 종교 보천교회가 지니고 있던 그 건물을 이 지금의 조계사 자리로 옮깁니다. 11전이라고 하는 법당이었는데 그걸 서울 조계사로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이 지금의 현 조계사 대웅전이 됩니다. 그래서 조계사 대웅전을 보면 아주 웅장합니다. 네. 이 건축학자들은 그 경복궁의 근정전과 버금갈 정도의 그런 건축의 미를 담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웅장함과 그다음에 이제 그 문에 새겨진 꽃무늬 같은 거 그런 게 예술적으로 아주 뛰어나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 조계사 대웅전을 질 때 이 부족한 목재 같은 경우는 백두산에서 이제 직접 공수해서 그 부족한 나무 목재를 채울 정도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꺼져가는 한국 불교를 다시 중흥하고자 하는 스님들의 원력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스님들과 그다음에 불자님들의 염원을 담아서 조계사 대웅전과 조계사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다른 이제 뭐 25교구분사 가운데 그 역사성으로서는 가장 110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이 시간이 좀 적은 그런 이 곳이지만 의미로서 그래서 이 총본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계사. 조계사 대웅전을 들어가면 이 큰 삼존 부처님이 계신데 목조 열애자상이라고 하는데 2000년 정도에 서울시에서 이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그 부처님이 1938년도 이제 그 조계사 대웅전이 지어지면서 이제 도갑사에서 모셔온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갑사에서 이제 부처님을 모셔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조사를 할 때는 19세기, 20세기에 조선시대, 조선 후기의 양식으로 이렇게 보여줬다고 해요. 근데 요 근래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 15세기에 조성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서울시 문화재에서 갑자기 보물로 습격됩니다. 그래서 티벳 이 양식을 좀 띠고 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티벳 양식을 띠고 있다. 그래서 2022년에 보물로 습격됩니다. 그렇게 조계사 삼존불 부처님 뒤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탱화가 하나 걸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탱화는 영산회상도로서 부처님이 이제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건데 예전에는 스님들이 다 탱화도 그리고 부처님 조각도 하고 그다음에 절도 이렇게 직접 짓고 그랬었다 그래요. 탱화를 그리는 스님을 화승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화승이었던 금용 일섭 스님께서 이제 조계사 대웅전에 1938년 조계사 대웅전이 이제 그 재건되고 그다음에 도갑사에서 부처님이 오시면서 거기 뒤에 이제 후불탱화로 그 탱화를 이렇게 그려 넣으셨나 봐요. 이 금용 일섭 스님이 되게 유명한 스님이셨나 봐요. 그래서 다양한 불교 작품을 많이 이렇게 하셨고 그중에 어떻게 보면 손꼽는 대표작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탱화라고 합니다. 지금은 삼존불 부처님 뒤쪽에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웅전을 나와서 옆에 보시면 하얀 나무가 이렇게 하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백송이라고 하는 건데요. 천연기념물 9호로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원래 백송은 우리나라 자생 생물은 아니고 중국에서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 말로는 이제 중국 사신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다 백송을 심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품종이다 보니까 나중에 조계사를 방문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묘미지 않을까. 그래서 조계사는 서울 도심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처를 제공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사찰이고 조계 중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닌 일제강점기에 핍박받았던 불교계가 다시금 그 뜻을 모아서 일어나는 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갈 곳은 이제 종로, 서울 종로에서 저기 경기도 수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가시면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용주사는 신라 마을에 이 염거화상이라고 하는 이 분이 창건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이름은 용주사가 아니라 갈량사라고 했었더랬습니다. 고려 광종 때 우리나라 최초로 수륙제를 봉행했던 사찰이었다 그래요. 수륙제가 이제 이 물수자, 육제할 때 그 육자. 그래서 이게 죽은 영가들이 물이나 이 땅에서 이렇게 어디 갈 곳 몰라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영가들을 천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970년에 이제 이 수륙제를 봉행했던 기록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 수륙제는 원래는 우리나라 불교 고유 의식이 아니라 중국의 양무제가 처음 시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곳이 고려 광종 때 갈량사, 지금의 용주사에서 처음 봉행됐고 그것을 계기로 국가적으로 이제 많이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 사찰로서 원찰로서 명맥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자호란 때 전하로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화재로 이 가량사가 이제 폐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폐사되게 됐던 가량사가 이제 정조 임금 때 비로소 다시금 재건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재건됐냐면 정조 임금이 이제 수원에 이제 화성을 짓게 되죠. 그러면서 전남 장흥의 보림사라고 하는 곳에서 보경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으로부터 이제 부모 운중경에 대한 그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럽니다. 정조 임금이. 그래서 그 정조 임금이 이제 아버지 사도세자를 이제 이 부모 운중경 가르침을 듣고 그 사도세자를 기리는 마음에서 그 묘를 이제 화성 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현융원이라고 해서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고 그 사도세자의 묘를 이제 계속 관리하고 기리는 사찰로서 이 소실됐던 가량사를 복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국가 사업으로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용주사가 1790년경에 정조 임금이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맡기지 않습니다.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력과 많은 자금이 들여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재건 사업이 단 7개월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1790년 2월에 이렇게 시작해서 9월 달쯤에 끝났다 그래요. 그 가람과 폐사지였던 그곳이 이제 대웅전이 들어서고 전각이 들어서고 그 가람 배치가 단 7개월 만에 끝났다 그래요. 이 정조 임금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관심을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이제 그 가량 폐사지였던 가량사였는데 그 불사가 회항하기 전날 정조 임금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꿈을. 그래서 그 불사 회항 전날. 그래서 이름을 용주사로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용주사가 되게 되죠. 용주사 하면 대표적인 문화재로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종이 있는데 고려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용주사 가면 대표적으로 고려의 그 양식이 남아 있는 종이 있습니다. 국보 제 120호 용주사 동종인데요. 그 동종에는 이제 저기 글씨가 써져 있기로는 신라 때 만들어졌다라고 이 글씨가 써져 있는데 학자들은 신라 때 양식은 아니고 고려 때 양식을 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고려의 종으로 그 미적 감각이나 그 조형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려 동종이 있고 용주사 고려 동종이 있고 아까 정조대왕이 보림사 보경스님한테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랬죠? 컨닝하지 말고요. 불설 대부모 온중경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듣고 정조대왕이 이제 용주사를 재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조대왕이 이제 너무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감명을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국가 사업으로서 부모 온중경을 이제 나라에서 편찬하게 됩니다. 뭐 목판으로도 새기기도 하고 뭐 이제 석판으로도 새기기도 하고 동철판으로도 이제 새기면서 총 70여 판이 넘는 부모 온중경을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모 온중경이 그 미적으로 예술적 가치로서 뛰어난 게 뭐냐면 이 그 경전에 그 그림을 사파하게 됩니다. 변상도라고 하는 건데 경전에 이제 이해하기 쉽게 경전 내용도 적으면서 그림도 같이 삽입하는. 근데 거기에 이 그림을 누가 사파를 했냐면 단원 김홍도, 당대 최고 가는 화가였죠. 단원 김홍도가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서예가였던 황운조라고 하는 분이 글씨를 쓰고, 그렇게 해서 불설 대부모 온중경이 이렇게 용주사에 지금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국보인가 모르겠네. 보물인가요? 네, 보물인데 나중에 이제 책으로도 많이 편찬됐고 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이제 용주사 대웅전이 또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1790년에 이제 정조 임금이 이제 용주사 대웅전을 건립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서울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있다가 2017년도에 이제 보물로 스켜가 됐다고 합니다. 정면 3칸, 측면 3칸, 다포 양식으로 이렇게 저어져 있는데 가보시면 또 건물의 또 아름다운 조선 시대의 그 아름다움을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정조 임금의 그 효심이 깃든 그런 사찰을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잘 구경하셨습니까? 예, 잘 기억하고 있다가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왔을 때 가보고 싶은 사찰을 좀 생각해 뒀다가 가족들과 함께 사찰 여행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게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조금 보여지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예. 문화재의 가치가 오래됐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왜 이것이 문화재가 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 그다음에 그 시대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조금 새롭게 보이고 또 재밌게 보이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 이거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부처님, 뭐였죠? 이제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사용하는 불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교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